들으세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근데 처음 보는 단어들과 좀 익숙지 못했던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괜히 이게 어색한 것 뿐이지 내용은 별로 없진 않아요. 이렇게 내가 조사할 수 있는 전체 집단을 보통 모집단이라 불러요. 전체 집단. 내가 조사할 전체 집단. 만약 우리가 인구 조사를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가 모집단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모집단에는 무수히 많은 이제 별량들이 있겠죠?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모집단 전체에 있는 자료를 조사하는 것을 보통 전수조사라 불러요. 전부 다를 한다는 얘기죠. 근데 실제로 뭐 인구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뭐 조사들 그런 것도 있죠. 뭐 병역조사 이런 것들 할 때는 이게 전수조사 맞아요. 다 해야 돼요.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근데 그렇게 특정한 상황을 빼놓고는 사실 전수조사를 하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굉장히 많은 표본들에 대한 굉장히 많은 자료들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인력 소모가 굉장히 극심해질 테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제 소모도 극심해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통계 자료를 쓰는 것 중에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다 전수조사를 잘 하진 않아요. 너무 많은 비용이 인원과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에서 일부의 자료를 뽑아냅니다. 이 전체 모집단에서 일부의 자료를 뽑았을 때 그 뽑아낸 자료를 표본이라고 불러요. 이 전원 단어를 여러분 모르지는 않잖아? 표본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표본이 여기 안에서 뭐 표본의 첫 번째, 표본의 두 번째, 표본의 세 번째 이렇게 있겠죠? 그들을 다 더해요. 이게 만약 n개의 표본을 뽑았다고 쳐. 그럼 n개의 표본을 그 n개의 개수로 표본을 다 더해서 n개 개수로 나누면 이 표본들에 대한 평균값이 나오겠죠. 걔를 표본 평균이라고 불러요. 기호는 이렇게 씁니다. 확률 변수 x에다가 위에 줄 쳐요. 그래서 x 바라고 있는데 읽을 때는 표본 평균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자, 표본들의 평균. 근데 이 표본들도 이렇게 일부를 뽑아낸 표본들의 평균을 구한 게 표본 평균인데 이 모집단 자체가 이런 표본만 있지는 않잖아요? 뭐 뽑다 보면 이런 표본도 있겠죠? 이걸 뽑아내요. 그럼 얘도 또 다른 표본 평균이 되다 보니까 이 번호를 매기는 겁니다. x1바, x2바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또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여기는 뭐 x3바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뽑다 보니까 이 표본들도 만약 이 표본들이 표본을 뽑아낸 것에 대한 평균을 구한 표본 평균도 뭐 n개가 있었다고 칩시다. 그럼 나머지는 이 표본 평균들, 뽑아낸 이 표본 평균들마저도 하나의 자료이기 때문에 이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값인 평균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을 x바는 표본 평균이었고 그 표본 평균의 평균을 이렇게 씁니다. 기호는 이게 뭐 당연히 우리가 기대값이라는 기호인 1을 쓰는 거니까 해담아 집중. 그러니까 이 기호의 뜻을 알아야 돼요. 표본 평균부터 먼저 이해해야 돼. 표본 평균은 모집단 안에서 일부의 표본을 뽑아서 뽑아낸 표본들의 평균을 보통 표본 평균이라고 부르고 그런 표본 평균들이 많을 거라는 얘기지. 다시 그 많아진 표본 평균들의 대표값, 표본 평균들의 평균, 걔를 EX 바라 부르고 얘는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표본 평균의 분산도 구할 수 있겠죠. 그렇게 따지면. 일단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도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얘네가 우리 앞쪽에서 배웠지만 새로운 뭔가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면 그 새로운 걸 구하기 전에 있었던 자료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와 연결성을 찾잖아요. 그럼 얘도 분명히 표본들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도 원래 있었던 모집단에 있었던 자료들, 그러니까 모집단에 있었던 자료들의 평균이니까 EX가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M입니다.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 모집단의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를 보통 우리가 모평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실제는 전수조사에서 만들어진 전체 평균값을 보통 모평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확률 변수 X에 대한 분산, 걔를 모분산이라고 불러요. 모표준 편차.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호입니다. 다.
그럼 얘네는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표본들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등학교 통계 배우다 보면 그렇게 정의한다, 혹은 뭐 그렇게 알려져 있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의한다, 그렇게 알려져 있다는 얘기는 묻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게 통계학적으로 좀 더 자세히 공부하지 않는 이상은 설명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알려져 있고 정의된 바니까 묻지 말고 그냥 지금 이걸 받아들여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원래 있는 모집단에 대한 평균값이나 표본들에 대한 평균값이나 같다고 생각한다라는 거고, 대신에 얘기가 차이 나요. 표본 평균들에 대한 분산이죠. 표본 평균의 분산은 원래 모분산 값을 뭐로 나누냐면 n으로 나눕니다. 이 n이 뭐죠? 그러면 뽑아낸 표본의 개수예요. 표본을 몇 개 뽑았습니까? 그러면 표본의 개수를 보통 우리가 표본의 크기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뽑아낸 개수예요. 표본 몇 개 뽑았냐라는 건데, 선생님, 이게 표본 평균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일일이 다 표본이 매번 똑같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전수조사하지 않는 이상은 보통 우리가 표본조사를 하게 됩니다. 표본들에 대한 조사, 표본조사. 근데 표본조사할 때는 표본을 한 번만 보통 뽑아요. 여러 개를, 이게 우리가 개념은 이렇지만 실제로는 한 번만 딱 뽑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한 번만 뽑아낸 것에 대한 그 표본의 개수가 있겠죠? n개라는 개수. 그 n개의 개수로 원래 분산값을 나누게 되면 새로운 표본들에 대한 분산값이 나타나요. 새로운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값이 나타나요. 그럼 얘는 당연히 여기다 루트 씌운 거니까 루트 n분의 원래 모표준 편차,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게 새로운 표본 평균들에 대한 표준 편차라는 거죠. 아셨습니까? 이 내용이 밑에 것까지 같이 설명드린 거예요. 여기는 그냥 간단한 용어 정리하는 거고, 뽑아낸 표본, 그것에 대한 조사, 표본 조사, 그 다음에 뽑아낸 표본들의 개수, 걔를 보통 표본의 크기라고 부르고, 임의 추출이라는 단어를 이제 가끔 이제 문제 보면 쓰여요. 임의 추출이라는 뜻은 여기 나온 것처럼 모집단에 속해 있는 각 대상을 같은 확률로 뽑아내는 걸 보통 추출이라고 부르는데, 임의란 말은 뽑아낼 때마다 앞에 뽑았던 것의 확률값이나 그 다음 뽑을 때에 대한 표본들에 대한 확률값이 같다고 추정이 될 때, 그때 우리는 그 추출 방법을 뽑는 방식을 임의 추출이라 불러요. 이해됐니? 그래서 한 개 뽑고 다시 되돌려놔. 다시 돌려놓는다고 해서 보통 복원 추출이라고, 글씨 살짝 보이죠? 복원 추출이라 부릅니다. 복원, 다시 돌려놓는다는 거죠. 그럼 뽑고 나서 다시 돌려놓지 않는 거를 비복원이라고 불러요. 근데 밑에 나왔지만 특별한 말 없으면 임의 추출은 복원 추출입니다. 뽑은 거 다시 집어넣고 뽑은 거 다시 집어넣고. 그래야 먼저 뽑았던 확률값과 다음에 뽑았던 확률값이 다르지 않겠죠. 근데 여긴 책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 만약에 n이 충분히 크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비복원 추출도 복원 추출과 같은 개념 혹은 임의 추출이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표본이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예를 좀 극단적으로 중국 인구를 조사하려고 해. 그렇지? 근데 중국 인구는 수십억이잖아. 그 중에서 한 명 뽑는다고 해도 확률값이 크게 차이는 없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n값이 충분히 크다고 판단되면 한 명 뽑아내면 사실은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 미세하게 확률값이 달라지지만 워낙 표본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그럴 때는 큰 차이 없다고 판단해서 n이 충분히 크다고 판단되면 비복원 추출도 사실은 임의 추출과 같은 개념으로 봅니다. 이거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 책에 보면 좀 이상한 말이 있는데, 여기 좀 전에 설명했으니까 모집단 전체에 대한 평균, 모평균, 그 다음에 모분산, 모표준 편차, 기호로는 보통 이렇게 쓴다라는 건데, 모평균과, 그러니까 표본 평균을 구하는 방식은 당연히 표본들의 합을 자료의 개수 n개로 나누는 건데, 여기가 좀 이상해요. 이게 분산을 구하는 건데,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죠. 여기 뒤에 있는 x1 x파, 이게 편차예요. 편차의 제곱, 그들을 다 더해서 평균 내면 편차의 제곱의 평균 두 글자로 분산이 나오는데, 근데 여기가 좀 이상하지? 보통 n으로 나눠야 되잖아. 자료의 개수가 n개니까. 근데 여기 왜 n-1개로 나눕니까? 그러면 이게 대학교 가서 대학교 통계를 배우면 이게 왜 n-1인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또 공부하게 되실 테고, 이게 사실은 고등학교도 증명되긴 해요. 근데 좀 쉽게 알아먹게 하려면
n으로 나눴을 때보다 n-로 나눴을 때가 좀 더 분산값이 정확해지기 때문에 n-를 나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유는 대학가 수업 더 자세히 하시면 됩니다. 시험에 나오나요? 그러면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나올 리는 별로 없어요. 나오는 학교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얘는 그냥 표본 평균은 n으로 나누는데 분산일 때는 n이 아닌 n-로 나눈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지 왜 그래요? 이런 거는 굳이 중요하지 않고요. 네, 분산이 루트 씌우면 이제 표준 편차가 되겠죠. 자, 여기 나와요. 여기 아까 설명드렸던 모평균 값과 표본 평균은 서로 같다고 생각하는데, 표본 평균의 분산값을 구할 때는 원래 분산값을 표본의 크기, 뽑아낸 그 표본들의 개수로 나누어줘야 된다. 알겠죠? 새로 정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모집단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떠올리면 돼요. 근데 표본 평균, 뽑아낸 자료들에 대한 평균, 뽑아낸 자료들에 대한 분산, 뽑아낸 자료들에 대한 표준 편차를 구할 때는 그 평균값은 모평균인 값과 모평균 값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뽑아낸 표본들에 대한 그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을 구할 때는 원래 모분산 값을 표본의 크기로 나눠야 되고, 모표준 편차 값을 표본의 크기의 루트 n으로 나누게 되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한 얘기가 나와요. 모평균이 2, 모표준 편차 6인 집단에서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크기 9, 자료를 9개 뽑았다는 얘기죠. 그 9개를 뽑아낸 표본들에 대한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을 x바라 했을 때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을 계산할 때는 모평균과 같다고 생각한다. 2라고 생각하고,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할 때는 원래 분산값은 모분산값을 말해요. 근데 모표준 편차가 6이면 모분산은 제곱하시면 36이 되겠죠. 그 36을 표본의 크기 9로 나누신다. 그래서 4가 새로운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값이 되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값은 원래 모표준 편차값 6을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n, 루트 n, 루트 9로 나누면 3분의 6, 약분하면 2가 된다라는 개념이죠. 아셨죠? 여기 말했던, 여기부터가 좀 더 본격적인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파트가 정규분포였죠. 그러니까 표본 평균에도 똑같이 분포 상태를 통해서 뭐 이항분포나 정규분포 할 수 있는데, 이제 대부분 다 정규분포겠죠.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라가요. 그러면 표본의 크기에 관계없이 모집단 자체가 정규분포를 따르면 표본들도 정규분포를 따라요. 그럼 뽑아낸 표본들도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뜻은 뽑아낸 표본들에 대한 평균인 표본 평균도 정규분포를 따르겠죠. 정규분포 자체는 평균과 분산을 써야 되죠. 이건 평균 자리, 얘는 분산 자리. 근데 평균은 표본 평균의 평균입니다.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고, 그럼 이 자리는 표본 평균의 분산 자리죠. 근데 표본 평균의 분산 자리는 원래 분산값을 표본의 크기로 나누는 겁니다. 근데 이 자리는 이렇게 써도 되고, n분의 vx, vx를 책에서는 시그마 제곱이라 썼죠. 표준 편차의 제곱. 혹은 요거를 이렇게 바꿔 써도 돼요. 루트 n분의 시그마 x 걔를 제곱한 거다. 혹은 여기를 이제 시그마 x를 줄여서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쓰기도 해요. x라는 걸 생략하고. 그럼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제곱 처리해서 이렇게 써도 되고, 루트 n분의 시그마다.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건 표준 편차 자리니까 이렇게. 아시겠죠? 네. 이것도 이렇게 잘못 썼는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써야 되죠?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아요. 근데 n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 하면 표본 평균도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러니까 이쪽 단어를 공부할 때는 그냥 다 정규분포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바꿀 수 있다. 네, 모평균이 정규분포를 따릅니다라는 말이 나오면 당연히 표본 평균도 정규분포를 따를 텐데,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릅니다라는 말이 없지만 문제에서 n값이 주어질 거예요. 근데 보통 충분히 크다라는 값이 주어지기 때문에 여기 밑에 써있죠. 30 이상. 뭐 그런 걸 일일이 다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자료에 개수는 좀 필요할 때도 있으니까 30 이상일 때는 충분히 크다 판단되고, 그러면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 여기 밑에 나와 있고요. 간단한 예가.
이게 정규분포죠. 원래 모집단에 대한 정규분포. 앞에 있는 게 평균, 뒤에 있는 게 분산. 그러니까 이렇게 써져 있는 겁니다. 앞에 생략되어 있는 단어가 이거예요. 원래 확률 변수 x가 이거를 따른다. 자, 이렇습니다. 근데 그 다음은 확률 변수 x가 지금처럼 정규분포를 따르면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값도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 값은 모평균 30과 같은데 표준 편차 원래는 64인 거죠. 분산값이. 근데 그 분산값을 얘는 뭘로 나누냐면 표본의 크기 n으로 나눠요. 근데 여기는 표본의 크기가 4개의 자료를 뽑았다고 그랬으니까 4로 나누죠. 이게 16이 되네요. 16은 4의 제곱. 이렇게 바뀐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분산값 16 혹은 새로운 표준 편차값 4를 가지고 문제를 하고 그때부터는 뭐 표준화 시킬 때도 다 여기 숫자에 맞춰서 표준화 시킨다라는 거죠. 마지막에 이게 아마 여러분 시험 범위의 마지막 단원인 것 같은데 모평균의 추정이라는 단원입니다. 모평균의 추정은 마찬가지예요. 내가 뽑아낸 원래 모집단에서 뽑아낸 표본들이 있겠죠. 근데 이 뽑아낸 표본을 가지고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전수조사하기 어렵잖아. 웬만해서는. 그럼 뽑아낸 표본을 가지고 뭘 하는 거냐면 뽑은 거 자체는 추출이라고 그러죠. 뽑아냈다라는 뜻인데 뽑아낸 표본을 가지고 자료를 조사해서 원래 있던 모집단의 평균값이나 모집단의 분산값,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이렇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 과정을 보통 우리가 추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뽑아낸 표본들에 대한 평균, 모평균을 가지고 모집단에 대한 평균값이나 모집단에 대한 분산, 모집단에 대한 표준 편차를 예상해 본다, 추정해 본다. 얘를 줄여서 우리는 모평균의 추정 이런 거. 그러니까 표본에 대한 모집단에 대한 추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신뢰 구간이라는 단어. 신뢰 구간 단어 할 때 이게 신뢰 구간을 계산하는 건데 이게 생뚱맞게 이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학생들이 대부분 좀 헷갈려 해요. 저게 어디서 나타난 단어인지. 통계적으로 보통 우리가 확률 값에 100을 곱하면 100분율이 되죠. 그리고 우리 흔히 말하는 퍼센테이지가 된다는 얘기야. 근데 실제 우리 아까 말했지만 모집단에서 우리는 모평균 값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전체 가지고 있는 자료의 평균값을 구하고 싶은데 이걸 다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일부의 표본을 뽑아가지고 그 표본을 가지고 평균을 조사를 해요. 표본 평균의 평균을 조사했지. 근데 문제는 표본 평균의 평균과 모평균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럼 뽑아낸 자료 중에 내가 뽑아낸 자료에서 그걸 가지고 이게 모집단의 평균값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겠구나라는 것을 예상하는 것. 그 예상했을 때 모평균값이 어느 구간 안에 있겠다라는 부등식의 범위를 만들어주면 그 부등식의 범위를 우리가 보통 신뢰 구간이라고 불러요. 모평균이 아마 여기쯤 있지 않을까라고 믿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구간이라는 말을 붙여서 신뢰 구간이라고 보통 불러요. 근데 그 신뢰 구간 계산할 때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를 계산하거든요. 하나는 95%, 하나는 99%. 근데 100%는 없나요? 100% 있죠. 만약에 이번에 대한민국 고등학교 2학년생의 모의고사 점수를 조사했어요. 평균을 구하려고 해. 그러면 전수조사 가능해? 가능해. 지금 학생들의 점수가 다 나와 있잖아. OMR 카드에 다 작성이 돼서 컴퓨터로 다 계산을 해요. 그럼 나오지? 그렇지? 그런 것들은 가능해. 근데 만약에 이번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남녀 합친 전체 인원의 몸무게 평균을 구하려고 해. 근데 이게 전수조사 가능해?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 봐야 되겠죠. 일일이 다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이제 예상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생의 평균 몸무게가 얼마일까? 그럼 이걸 100%로 예상할 수 있어요. 나는 100%로 예상할 수 있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평균 몸무게를 M이라고 하죠. 그 M은 0 이상 10억 kg 이하 100% 예상할 수 있어. 이 안에 분명히 평균이 있을 거예요.
에이, 선생님 장난하지.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100%로 예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통계 자료에 의미가 없잖아. 의미가 없기 때문에 100%를 만들 수는 없고, 통계 자료에 100%는 없잖아. 통계 자료에 100%라는 얘기는 추정이 아니고 이거는 예언을 했다는 뜻이에요. 미래를 내다봤다는 얘기고, 정확한 값을 미리 조사하지 않고 알고 있다는 뜻인가? 이게 무슨 마술 부리는 거나 마법 부리는 거예요. 그럴 수 없고, 최대한 내가 지금 알려져 있는 자료를 통해서 지금 이 모집단에 대한 평균값인 모평균이 요 정도 범위 안에 있을 거야. 그 믿을 수 있는 구간이 하나는 99%, 하나는 95%쯤 돼. 그 구간 안에 분명히 모평균이 있을 거야를 예상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수치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그러면 이렇게 나온 거예요. 95%면 보통 우리가 지금 정규 분포가 있기 때문에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종 모양이겠죠? 그럼 가운데 있는 평균 0을 기준으로 대칭 형태로 여기 있는 값과 여기 있는 값 각각의 확률값을 더했을 때 0.95가 나와야 돼요. 왼쪽 오른쪽 합쳐서 전체가 0.95 이 확률값이 0.95가 되면 여기다 100 곱하면 95%가 되거든요. 그럼 가운데 대칭으로 0.95씩이면 하나는 얼마죠? 0.475예요. 얘도 0.475. 둘을 더하면 0.95가 됩니다. 근데 이걸 표준 정규 분포로 봤더니 0에서부터 어디까지가 0.475의 확률값을 갖냐면 여기가 1.96일 때 0.475의 확률을 갖더라는 얘기예요. 이해됐니? 그럼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표준화된 변수값에 얼마가? 얘 절대값이 얼마 이하? 1.96 이하. 1 확률값을 조사해보면 0.95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여기 100 곱하면 95%야. 이해됐니? 무슨 말 이해됐어요? 근데 이 표준화시키는 과정에서 우리가 보통 이걸 이제 다시 정리해보면 여기만 너무 다 쓰기 귀찮으니까 여기만 써볼게요. Z바가 1.96, Z의 절대값이 1.96 이하일 때가 0.95인데 이게 절대값 벗겨내면 마이너스 1.96보다 커 나갔고 Z가 1.96보다 작거나 같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Z가 뭐냐면 표준화시킨 거죠, 우리가. 뭐를? 뽑아낸 표본들의 표본 평균을 우리가 배운 대로 모평균 값에 빼는 거죠. 표본 평균의 평균을 평균 값으로 빼는 거예요. 걔를 뭐로 나누면? 시그마인데 표본 평균의 시그마 값은 어떻게 처리한다고 그랬죠?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처리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아까 배울 때? 다시 표본 평균 우리는 지금 뽑아낸 자료예요. 왜? 뽑았잖아. 표본을 가지고 모평균을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내가 자료를 조사한 이 확률 변수값은 원래 확률 변수값인 x가 아닌 뽑아낸 확률 변수 x에 대한 표본 평균들을 말해요. 표본에 대한 평균값. 표본 평균값에서 원래 평균값을 빼냅니다. 그리고 걔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값인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표준화가 된 거죠. 이게 마이너스 1.96 이상 플러스 1.96 이하 이렇게 돼요. 양변에 이 분모를 지우기 위해서 양변에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곱해요. 뭐가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양수값이라 부등은 안 바뀌고요. 이렇게 돼요.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다시 여기에 살짝 지울게요. 여기에 음을 붙여. 양변에 음을 곱해요. 그럼 이게 음을 곱해도 이게 1로 가고 이게 1로 갈 뿐이지 크기가 바뀌진 않죠? 구간이 바뀌진 않아요. 여기만 살짝 바뀌죠? n-x 바로 바뀌어요. 양쪽에 x 바를 더합니다. 그럼 여기는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m 그 다음에 m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돼요. 이게 뭐죠? 지금 우리가 조사했던 표준화를 통해서 확률 0.95가 되도록 양쪽 끝값을 잡았더니 마이너스 1.96과 플러스 1.96 사이 안에 0.95의 확률값이 나온다. 그래서 95%의 확률값을 이 구간 안에서 계산할 수 있다. 근데 이 Z는 표준화된 거고 표준화되기 전에는 이런 과정. 원래는 이거였잖아요. 이건데 이건 확률 변수일 때 평균, 확률 변수일 때 표준 편차고 이건 뽑아낸 표본들에 대한 평균,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 빼고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을 빼겠다는 뜻이죠.
아까 했었잖아요. 표본 평균의 평균은 m으로 생각하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원래 표준 편차 값을 루트 n으로 나눈다. 여기다 이거 쓰고 이거 쓴 거예요. 그 양쪽에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곱해서 이렇게 관계식을 만들고 마무리 여기서 x바를 넘겨서 계산했더니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되면 가운데는 m이 뭐냐면 모평균이죠. 원래 평균값. 모집단에 대한 평균값. 모평균값은 아마 이 사이 안에 이 구간 안에 있을 거다. 이걸 믿을 수 있는 확률값이 0.95라 95% 확률로 믿을 수 있다. 얘를 그래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라 불러요. 그럼 신뢰도 99%일 때는 양쪽 끝값 합쳐서 0.99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얘는 0.495가 돼야 되고 얘도 0.495가 돼야 돼요. 그럼 0에서부터 0.495가 나올 값들 보니까 여기 책에 나온 것처럼 2.58 이렇게 됩니다. 찾아보면 그래요. 표본 평균값, 표본 평균에 대한 표준 평균, 그러니까 뭐죠? 표 있죠. 지금 여러분이 했던 표준 정기 분포표. 그 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58까지가 정확히 0.495의 값을 가져요. 그럼 여기 2.58, 마이너스 2.58 이거 두 개 합치면 0.99의 값을 갖고 이게 다 백분율 99%가 나오죠. 그럼 99%일 때는 똑같아, 계산이. 동일하지 않겠어요? 모평균 값이 어디 사이에 있습니까? 그러면 똑같아요. 뭐만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가 아까 그러니까 95%일 때는 여기가 1.96이었다면 99%일 때는 이게 2.58이니까 여기 있는 값만 바뀌고 나머지는 개념이 다 똑같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x바 마이너스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 다음에 플러스 x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요 차이점만 가지고 있다. 여기가 1.96이냐 2.58이냐 요 차이점만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95%의 신뢰 구간, 얘는 99%의 신뢰 구간. 그러니까 99%를 믿을 수 있다. 얘보다 얘가 신뢰 구간의 신뢰도죠. 95% 신뢰도, 얘는 99% 신뢰도. 신뢰도가 커졌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100% 그러면 구간이 굉장히 넓지. 그런 것처럼 신뢰도가 커졌다는 얘기는 구간의 길이가, 너비가 커졌다는 뜻이에요. 근데 구간의 너비가 커지려면 뭐가 커져야 되죠? 여기 있는 숫자 중에? 이 값이 커져야 돼요. 1.96이 2.58로. 1.96이 2.58로. 숫자를 더 크게 곱하면 더 큰 값이 되고, 숫자를 크게 곱하면 더 크게 빼는 거니까 왼쪽 끝, 오른쪽 끝이 양쪽으로 크게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안에 너비가 넓어지게 되면 그만큼 그 안에 모평균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죠. 아셨나요? 좀 이따 이제 문제 풀 때 그런 말 나와요. 신뢰도가 커진다는 얘기는 이 값들이 커진다는 뜻이에요. 신뢰도가 커지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커진다, 작아진다 이런 말이 나오면 커진다가 맞아요. 신뢰도의 크기가 커지면 신뢰 구간도 그 너비 값이 커진다. 맞는 말이에요. 아셨죠? 이런 것도 생각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신뢰도는 동일한데 똑같은 신뢰도를 가졌어요. 1.96이 됐든 아니면 어떤 문제 풀 때 2.58이 됐든 신뢰도는 동일한데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신뢰 구간은 길어진다, 짧아진다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신뢰도가 일정할 때 신뢰도와 그 표준 편차가 일정할 때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신뢰 구간은 어떻게 될까요? 왜? 이제 n값이 커지면 이 분수값 상대적으로 작아지고 그럼 작게 더하고 작게 뺐으니까 그간의 폭이 좁아지는 겁니다. 아셨죠? 신뢰도가 커지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길어지고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반대로 신뢰 구간은 좁아지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아마 정리되어 있지 않을까요? 네, 정리 잠깐 해봅시다. 그러면 뭘 정리하냐면 신뢰도가 일정할 때는 신뢰도가 커지면 신뢰 구간의 길이가 길어진다.
되고, 그러니까 동일한 조건에서 실내가 더만 커진 겁니다. 그러면 실내 구간의 길이가 길어지고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그때는 실내 구간의 길이가 작아진다. 그럼 선생님, 저희가 95%일 때는 그 곱하는 실내 개수라 부르거든요. 얘를 실내 개수 1.96이 나는 이 값을 실내 개수. 여기도 2.58도 실내 개수예요. 실내도 99%의 실내 개수. 그럼 저 실내 개수를 제가 다 외우고 있어야 됩니까? 실내도 95% 그러면 공식 외우듯이 1.96. 99%일 때는 2.58. 왜 됩니까? 아니요. 책에 나와 있어요. 대신에 그래서 책 끝을 잘 봐야 돼. 단 하면서는 맨 끝에 나와 있거든요. 뭐 이런 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실내도 95%의 실내 구간에 실내 개수는 1.9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가끔은, 아주 가끔은 이렇게 나올 때가 있다. 값이 바뀌었잖아. 왜 바뀌었을까? 니네 계산 편하게 하라고 선생님이 숫자를 이렇게 바꿔주신 거예요. 이럴 때도 있어. P, Z가 Z의 절대값이 2.58, 이하일 확률값이 0.99. 보통 이렇게 나오거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이거 보면서 실내도 9%의 실내 구간에 실내 개수, 여기 K 값이죠. 보통 여기 K라고 쓰는 이 값인데 K 값 이렇게 K 값이라고 된 이 부분이 2.58을 써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가끔 이렇게 나온다고요. 아주 가끔씩 이렇게 나와요.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실내도 99%니까 덮어놓고 그냥 2.58이가 아니고 그때는 3을 쓰셔야 돼요. 3. 문제에 맞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실내 구간을 계산하는 관계식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표본 평균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보다 모 평균 값은 표나 같고 표본 평균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얘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이 K는 실내 괴수가 되고 문제를 끝에 그 부등식 끝값을 잘 봐야 되고 여기는 n이 표본의 크기가 되죠. 그랬을 때 이 모평균을 추정하는 실내 구간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게 있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 어떤 부분이냐면 아니 지금 모집단에 대한 평균값도 몰라서 추정하는 판에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 판에 여기 있는 시그마는 웬 말이야? 네? 무슨 말이에요? 봐봐. 모평균을 몰라서 표본을 가지고 추정하는 판에 여기 있는 시그마라는 것은 뭘 말하죠? 모표준 편차를 말해요. 모표준 편차는 모분산을 알아야 되지. 모분산이 루트신 게 모표준 편차니까. 근데 모분산을 알아야 돼. 분산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평균 알아야 되잖아. 아니 평균도 몰라서 추정하는 판에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해? 자, 여기 있는 표준 편차를 정리할 때는 보통은 문제 풀 때 원래는 이게 모표준 편차이긴 한데 이 모표준 편차 값은 실제로 문제에 나와 있는 표본에 대한 표준 편차 값과 표본 평균에 대한 표준 편차와 동일시하시면 돼요. 문제 보면 문제 자체가 다음 어떤 뭐 집단에서 뽑아냈던 평균과 표준 편차 값이 각각 얼마다 그러면 그냥 요 값에 표준 편차 갖다 쓰시면 됩니다. 근데 모집단에 대한 표준 편차 값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모집단에서 자료를 100개를 뽑은 거죠. 표본을 100개 뽑아 그 표본 100개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조사했더니 이란 뜻은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에 대한 표준 편차를 조사한 건데 그때 나타난 표본 평균에 대한 표준 편차 값을 모표준 편차로 대신에 써도 된다는 뜻이에요.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이 자리에 모표준 편차가 아닌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갖다 껴도 된다라는 겁니다. 결론 또 무슨 말이에요? 그냥 눈에 문제 푸는데 문제 어딘가든
모집단에 대한 표준편차든 표본평균에 대한 표준편차든 표준편차가 보인다 그러면 여기다 갖다 끼라는 뜻이에요. 고민하지 마시고 저 자리에 갖다 끼셔라 라는 거죠. 아까 말했던 납득하기 어려운 모평균도 몰라서 추정하는데 어떻게 모표준편차를 갖다 쓰지? 말이 안 되지 않나? 여기는 문제에 모표준편차가 나와 있으면 갖다 쓰거나 없어도 표본표준편차를 갖다 쓰시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통계학적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말 그대로 이걸 증명하지 않고 알려져 있는 바대로 쓰는 거니까 알려져 있는 바대로 잘 쓰시면 되는 일이고 여러분은. 네. 자,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의 크기가 3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요. 그러니까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거죠. 근데 이 표본의 크기가 3인 표본 평균을 뽑습니다. 표본의 크기는 3이에요. 그럼 얘도 정규 분포를 따르겠죠.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면 표본 평균도 무조건 정규 분포를 따르죠. 그럼 여기 있는 평균값은 원래 모평균값을 쓰되 표준 편차를 쓸 때는 원래 표준 편차 값 9를 뭘로 나누냐면 루트 n으로 나눕니다. 지금 표본의 크기가 3이었기 때문에 루트 3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제곱 처리하셔야 되죠. 원래 표준 편차 9를 루트 n, 루트 3으로 나누는 값의 제곱 이렇게 되면 분산값이 나오는 거니까 이걸 계산해 보면 5 여기는 제곱하면 3분의 81이니까 얼마예요? 3분의 81? 얼마니? 27. 27은 뭐의 제곱이에요? 3루트 3의 제곱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네. 뭐가 하는 거죠? 표본 평균의 제곱의 평균. 근데 보통 표본 평균의 제곱을 직접 계산하지 않나 그랬죠. 보통 뭘 이용했었죠? 근데 분산을 이용하죠. 표본 평균의 제곱은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에다가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값을 제곱해서 덧셈하면 되겠네요. 그럼 얘는 표본 평균의 분산이 필요하죠? 표본 평균의 분산은 요 값 쓰면 돼요. 아까 이거 얼마? 27 플러스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 5죠. 이게 표본 평균의 분산, 얘가 표본 평균의 평균 5의 제곱 25 둘 합치면 52 이렇게 됩니다.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 표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답니다. 이산 확률 변수죠. 크기가 5인 n값이 5인 표본을 가지고 표본 평균의 평균값과 분산값을 구하는 거죠. 뭐부터 할 수 있냐면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값 여기부터 먼저 구해야 되네. 이거 얼마니? 8분의 얘는 8분의 4 8분의 2인가요? 네, 8분의 2 약분하면 4분의 1이죠. A 값이 4분의 1 그럼 평균값은 8분의 얘는 지금 8분의 4니까 얘는 8분의 2였고 그럼 얘랑 얘랑 곱한 값 4 플러스 2 플러스 6 플러스 4 얼마예요? 8분의 16 약분하면 2 됐죠? 그래서 표본 평균이 2 따라서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이 2 그럼 표본 평균의 평균도 2 이렇게 되고 일단 분산값 확률 변수 x에 대한 분산 8분의 제곱 곱하기 이거 4 제곱 곱하기 이거 플러스 4 제곱 9, 2, 18 제곱 16 빼기 위에서 구했던 2의 제곱 4를 빼죠. 4는 8분의 32 이렇게 그럼 8분의 이거 합치면 얼마일까? 20 22 42 맞니? 그 약분은 얼마야? 네 이게 약분하면 얼마죠? 2로 약분하면 4분의 21 이렇게 딱 얘를 가지고 표본 평균의 분산값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원래 분산값 4분의 21을 뭘로 나누죠? 표본의 크기 지금 5였잖아요. 5로 나눠요. 20분의 21
다 됐네. 이게 표본평균의 평균 2, 표본평균의 분산 20분의 21 이렇게 구해집니다. 1 2개, 2 3개, 4 4개, 총 9개 7개의 공을 임의로 추출해요. 표본의 크기는 7. 자, 거기서 공에 적힌 숫자의 평균을 x바라고 했을 때 2x바랑 vx바를 구하시오. 이게 아무래도 역시나 표가 좀 필요하겠죠. 확률변수 x 평균 아니 확률값. 그다음에 1 나올 것, 2 나올 것, 3 나올 것, 4 나올 것. 얼마죠? 9분의 2, 9분의 3, 9분의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2x 9분의 2 플러스 6 플러스 16 9분의 24 약분하면 3분의 8 이게 됐죠? 그럼 vx 9분의 2 더하기 제곱 곱하기 3 12 플러스 제곱 16 곱하기 4 64 빼기 위에서 계산했던 3분의 8의 제곱 9분의 88 64 9분의 계산하면 얼마니? 14? 약분이 안 되네 이거는 이렇게 다 됐네. 3분의 8 9분의 14. 자, 주머니 속에 1이 적힌 공 1개, 4가 적힌 공 n개가 들어있고 이 주머니에 이미 공 1개 꺼내요. 공에 적힌 수를 확인하다 다시 넣어요. 이 같은 시행을 3번 반복해서 얻은 세수의 평균값을 x바라고 했을 때 자, 다음을 구해보라. 주머니 속에 1이 적힌 공 1개, 4가 적힌 공 n개가 들어있어요. 주머니 안에 1이 적힌 공 1개, 4가 적힌 공 n개가 들어있는데 이 중에 내가 공을 3번 꺼내요.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고 있는 거죠. 보건 추출. 3번을 뽑았는데 이 세 수의 평균값이 4가 돼야 돼요. 세 수의 평균을 x바라고 하는데 여기 있죠. x바가 4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여기는 3번을 뽑아낸 표본들이 다 숫자가 뭐가 돼야 되죠? 4가 돼야 되지 않나요? 이게 1밖에 없잖아요. 1은 4랑 섞어봐야 어차피 합쳐서 이게 4가 나오려면 3분포가 4가 나오려면 합이 12가 돼야 되잖아. 1을 한 번이라도 뽑으면 3번 뽑아서 합이 11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여기는 x1, x2, x가 모조리 다 4만 뽑았어야 된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는 처음 뽑은 것도 4, 두 번째 뽑은 것도 4, 세 번째 뽑은 것도 4 이렇게 돼야 되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될 확률값인데 총 n 플러스 1개의 구술 중에서 n의 그러니까 4를 뽑을 수 있는 구술의 개수는 n개. 또 두 번째도 n 플러스 1개 보건 추출이니까 n개. 마지막에도 총 구술 개수는 n 플러스 1개. 그 중에 4를 뽑을 개수는 n개. 됐니? 이게 확률값이잖아요. 표본 평균의 평균이 4가 되려면 셋 다 4를 뽑아야 된다. 그 4를 뽑을 평균값은 다음과 같고 3을 뽑을 확률값은 다음과 같고 이 값이 확률값 27분의 8과 같다. 그럼 n 플러스 1분의 n이 3번 곱했을 때 3분의 2의 세제곱 같아야 되므로 n 플러스 1분의 n은 3분의 2랑 같아야 되겠죠? 3n의 값은 2n 플러스 2랑 같으니까 따라서 n의 값은 2. 표본이 2개였다는 얘기네요. 아니 그 4의 구술의 개수가 2개였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습니까? 4가 2개 있었다. 자, 남은 건 여기에 평균 구하는 거죠. 네, 표본 평균. 근데 표본 평균의 평균 구하려면 확률변수 x에 대한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1을 뽑을 횟수 확률값, 그 다음에 이 4를 뽑을 확률값. 얘는 총 3개 중에 하나, 얘는 총 3개 중에 2개. 그럼 이 x는 3분의 1 더하기 8 3분의 9 약분하면 3. 따라서 이 x바도
3 vx 3분의 1 플러스 4, 4, 16 32 빼기 3의 제곱 3분의 3의 제곱 9니까 3분의 27 그럼 3분의 얼마니 이거? 6 약분하면 2 따라서 vx반은 원래 분산값 2를 표분의 개수 2로 나눠야 되니까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2x 뭐야 얘만 구하면 되네? 쓸데없이 됐네. 네, 2x바만 구하면 되니까 이가 답이에요. 네, 원래 평균값 3 혹은 네, 2x바 x바의 평균값은 이건 안 구해도 되는데 네, 여기까지 구하는 줄 알고 가만 있어봐. 근데 앞쪽에 잠깐만 앞쪽 문제 풀 때 안 나눈 것 그치? 안 나눴네. 이걸 뭘로 나눠야 돼요? 표본의 크기 아까 몇 개였죠? 7로 나눠야 된다 이거. 이게 7분의 이렇게 나눠야 돼요. 그러면 7 곱하기 9분의 14 약분하면 2가 남으니까 9분의 2가 이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11번 어느 학교 학생들의 키는 평균이 168, 표준편차 6인 정규분포를 따르죠. 학생들의 키를 x라고 합시다. 그럼 이 x는 정규분포를 따르고 걔는 168, 6의 제곱. 근데 이 학생 중에서 36명을 추출해요. 그럼 x바에 대한 정규분포 그대로 평균 갖다 쓰고 여기는 뭘로? 루트 n분의 루트 36분의 시그마 이렇게 써야 돼. 이게 새로운 표준 편차 값이에요.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럼 여기는 6이니까 약분하면 1이죠.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서 뽑아낸 36명에 대한 키의 평균값이니까 이건 x바를 말하는 겁니다. 뽑아낸 표본들의 평균 맞니? 무슨 말 이래야 돼? 뽑아낸 36명은 표본이잖아. 표본의 평균이니까 x바라고 쓰는 게 맞겠죠. 그럼 x가 아닌 x바가 165 이상 170 이하 이렇게 되는 겁니다. x가 아니고 x바예요. 그럼 여기를 이제 표준화 시켜야 되겠죠. 그럼 165 마이너스 평균 이거 봐야 되잖아요. 이거 x바에 대한 정규분포 168 걔를 뭐로 나누죠? 1로 나누고 표준화 170 마이너스 168 1로 나눈다. 얘는 p 얼마니? 마이너스 3 이상 z가 2 이하. 그래서 0에서 2까지 확률값인 0.4772에 0에서 3까지 확률값인 0.4987을 더하시면 정답이.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평균 리밋 추출해서 표본평균 x바에 대한 확률값을 구해놨죠. 이게 1.58이랍니다. 그럼 표준화 x바 마이너스 평균 100 표준편차인데 얘는 원래 x에 대한 표준편차인 거고 x바에 대한 정규분포는 100, 이게 n값이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걸 따라가는 거죠. 얘를 나눌 때 시그마가 35니까 35로 나누시면 안 되고 이걸로 나눠야 되죠. 루트 n분의 35로 나누셔야 돼요. 걔가 95 이하가 될 확률값이 0.1587. 근데 어떤 특정 값 이하일 확률값이 그죠? 어떤 잠깐만요. 이걸 써야 되잖아요. 이걸 이상한 걸 써는데? 표준화 시키면 95 마이너스 95 이게 확률 표본 값이잖아요. 95 마이너스 100 걔를 표준 편차 값인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 35 이거의 확률값을 구했더니 이게 0.1587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위에 이제 분자를 정리해 봅시다. 이건 마이너스 5가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약분하면 1 남고 여기는 7 남고 그래서 얘를 정리해 보면 Z가
마이너스 7분의 루트 n 이게 0.1587 이렇게 되겠네요. 그림을 대략 그리면 이런 모양이지 않을까요? 어떤 값 이하인데 그게 이거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네, 0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다는 얘기죠. 여기쯤에 이게 마이너스 7분의 루트 n이에요. 요거 이하의 확률값이 0.1587이면 여기는 0.3413. 그럼 여기 있는 위치는 7분의 루트 n이겠죠. 얘도 0.3413일 테니까 이 값이 얼마냐면 1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럼 루트 n의 값이 7이 된 거니까 따라서 n의 값은 49 이렇게 됩니다. 어느 농장에서 수확한 수박의 무게는 평균 9, 표준 편차 1인 정규부프 따르죠. 수확한 수박 중에 n개를 이미 추출해서 표본평가 x에 대한 확률값 조사했더니 저렇게 됐답니다. 이때 n값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인 건데 표본평균도 정규부프를 따르겠죠. 평균은 9, 표준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1 요렇게를 따라가는 겁니다. 예를 가지고 이제 저거를 P 표준화 8.5 마이너스 9 얘를 루트 n분의 1 루트 n분의 1로 나눈다. Z 9.5 마이너스 9 루트 n분의 1. 자, 이 확률값이 0.994 이상인 확률값이에요. 표준을 시켰으니까요. 0으로 갔을 테고 0.994 이상이에요. 근데 여기를 정리해보면 얘는 마이너스 0.5가 되고 얘는 플러스 0.5가 되죠. 그럼 대칭이네요. 하나는 이만큼 크고 하나는 이만큼 작은 거니까. 근데 이렇게 되려면 이렇게 반 나누어서 이 전체 확률값이 요 안에서 만들어진 전체 확률값이 0.994라는 얘기는 반만 계산해보면 0.497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반, 0에서부터 어디까지가 0.497입니까? 그러면 2.8까지겠네요. 2.8. 그럼 오른쪽 끝값이든 왼쪽 끝값이든 얘는 당연히 마이너스 2.8이겠죠. 그러니까 음보다는 양을 계산하기 편하니까 이 값이 결과적으로는 얘가 돼야 된다는 얘기겠나요? 그럼 루트 n분의 1 분의 0.5 얘가 2.8 얘랑 자리 바꿈이 가능하니까 2.8 분의 0.5 얘가 루트 n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이거 1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다 2 곱하면 되겠네요. 여기다 2 곱하면 2 곱하면 얼마니? 5.6? 됐지? 여기 2 곱하면 여기는 1이 됐고 얘는 5.6이 됐고 아까 0.5였으니까 따라서 루트 n이 5.6이 돼야 되는데 이제 잘 봐야 돼요. 이게 0.994 이상이잖아. 이 확률값이. 여기까지가 정확히 0.994거든. 근데 이상이 되려면 요 값이 내가 원하는 이 값이 얘보다는 더 커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옆으로 가야지만 확률값이 좀 더 벌어지면서 여기까지 막 갖고 들어갈 테니까 0.994 이상이 되려면 내가 원했던 이 표준화된 변수값이 2.8보다는 더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2.8 이상이 돼야 되겠죠. 이 값이 2.8 이상. 그렇죠? 그 양쪽 이걸 이게 양수값이 곱해도 부등호 안 바뀌고 양수를 나눠도 부등호 안 바뀌니까 여전히 0.5쪽이 이쪽이 커야 돼요. 이렇게. 맞니? 뒤집은 거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역수를 취했잖아요. 뒤집으면 부등호 반대로 바뀌는 거니까. 부등호 반대로 바뀌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n쪽으로. 그럼 제곱하면 n의 값은 5.6의 제곱 이상일 것이다. 따라서 n의 최소값은 n은 지금 뭐예요? 표본의 크기니까 자연수겠죠? 그럼 5.6 이상이가 5.6을 계산해보면 제곱하면 답이 나오잖아. 그 이상의 자연수 중에 가장 작은 의 값을 찾으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계속.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배터리 용량이 평균 62, 표준편차 1.8 정규부프를 따르죠? 생산된 배터리 중에 82개를 임의를 추출해요. n값이 81이고. 자, 이렇게 되도록 또 마찬가지겠죠? 표본 평균도 정규부프를 따를 텐데 걔는 평균 62, 표준편차 원래는 1.8인데 루트 n으로 나눈 값. 이게 새로운 표준편차 얘를 따를 것이다. 따라서 P, X바
얘를 표준화시키면 Z가 될 거고 X 바도 확률 변수니까 쟤를 표준화시키면 Z가 됐다고 치고 이 포변 평균값 K에서 저기 있는 평균 61을 뺀 값을 저거 루트 n분의 1.8로 나눈다. 그 확률값이 0.02가 된다. 그럼 어떤 특정 값 이상의 확률값이죠. 이상의 니가 여기쯤. 그러면 여기 값을 이상의 니가 이보다 큰 값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최대한 오른쪽 끝값으로 이제 많이 몰려 있겠죠. 이게 0.02. 그럼 얘는 0.48. 어디까지가 0.48입니까? 찾는 거잖아요. 어디가 0.48이에요? 2.1까지. 그럼 경우는 이 값이 2.1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루트 n분의 1.8 분의 k-62 얘가 2.1 됐죠? 계산을 좀 해야 되겠네요. 넘어가고 k-62는 2.1 곱하기 루트 n분의 1.8 됐니? 여기 n이 있었잖아. n이 몇 개예요? 81 그렇죠? 그럼 루트 n은 9 9 쓰면 되네. 9 여기 9 그럼 이건 얼마니? 0.2 얼마? 이게 18분의 90이잖아. 9력분하면 10분의 2 0.2네. 0.2? 0.2면 10분의 2 다시 계산하면 얼마니? 그래도 0.2 곱하면 얼마야? 0.42 네, 넘어가면 K값은 62.42 이렇게 되죠. 상수 K값을 구하시오. 62.42가 자,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모니터의 수규명은 정규부포를 따르고 이 회사에 생산하는 모니터의 25대, 25대, N값이 25 자, 이거를 계산하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절대값을 먼저 풀어줘야 되니까 요 부등식, 아이고 n값은 25였고 얘는 절대값을 풀게 되면 m-x 바가 양수 k보다는 크거나 같고 또는 m-x 바가 음수 마이너스 k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큰 작작이니까. 그럼 넘어가면 m의 값은 넘길 필요 있을까? 어차피 k값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굳이 넘길 필요 없겠는데? 자, 봅시다. 얘를 그냥 이 x, m-x 바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값을 표준 편차값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 로 나눠주죠. 루트 n 25에 루트 씌우면 5 분의 시그마 100 20이네. 이걸 이렇게 20으로 나누면 되죠. 이것도 이렇게 20으로 나눠지겠죠. 지금 뭐 하는 거냐면 표준화 시키려고 하는 거야. 표본 평균에 대한 표준화는 표본 평균을 표준화 시킬 때는 계산 어떻게 했었나요? 표본 평균 마이너스 평균 얘를 뭐로 나누죠?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나오면 표준화가 됐었잖아. 맞니? 유사하잖아. 이런 건 여러분 알죠? 절대값 A랑 절대값 마이너스 E는 같지. 그럼 절대값 A랑 절대값 마이너스 E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야. 그래서 여기 봤잖아. 어떤 값에 절대값 씌우나 그 값의 부호를 반대로 바꾼 값에 절대값 씌우나 답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절대값이나 여기에 음의 절대값이나 절대값 자체는 똑같다는 얘기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m-x 바의 절대값이나 여기 붙여서 x바 마이너스 m의 절대값이나 답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런 느낌. 2-1의 절대값이나 1-2의 절대값이나 답은 같은 거예요. 순서를 바꿔도. 이해됐니? 지금 우리는 표본 평균에 대한 표준화를 할 건데 표본 평균을 표준화 시킬 때면 보통 이 식이 필요한데 그렇죠? 여기 이렇게 절대값 씌웠을 때 이걸 이렇게 바꿔줘도 되잖아요. m-x 바 이렇게 써도 답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얘나. 이게 여기 있잖아. 이거 아까 위에서 계산한 거고.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 표본의 크기 25. 거기다 루트 10은 루트 25 5. 시그마 원래 표준 편차값 100. 약분하면 20. 그럼 20의 절대값 씌워도 어차피 20이잖아요. 그냥 여기다 20 쓴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요만큼이 표준화된 변수 z가 된다는 뜻이에요. pz가 20분의 k 이상인 확률값이 0.03이라는 얘기겠죠. 여기 이해되실까요? 이거 일일이 풀기 너무 복잡해서 조금 축약시킨 겁니다. 풀이를 이해하셨어요? 그럼 0.03, 0.03, 0 여기가 0.03이겠죠? 이 확률값이. 그럼 여기는 0.47 언제까지 0.47이야? 잠깐. 여기를 잘못 썼잖아요. 이게 절대값이잖아. z가 이게 절대값이 원래 붙어 있었던 거잖아.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우리가 z로 바뀐 거고 z에 절대값이 씌워져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다 푼 거고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얘를 풀면 요 안에만 풀면 z가 양수값인 20분의 k보다는 커나 같거나 또는 z가 저 음수값인 마이너스 20분의 k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 확률값이 0.03 이렇게 된 거고 이렇게 계산하고 이쪽에 0 이거 두 개 합쳐서 어떤 특정 값 이상의 확률값과 어떤 특정 값 이하의 확률값이 합쳐서 0.03이면 여기는 얼마죠? 0.015 얘는 0.015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얼마가 돼야 돼요? 0에서 몇 가지가 0.015가 나오려면 저거죠. 0.485 이게 얼마냐면 2.17 그러니까 이 값이 요게 양수값 요 값이 2.17 양변에 20을 곱하면 k값은 2.17 곱하기 20 이게 k값이 된다라는 거죠. 목장에서 키우는 양의 무게는 평균 m 표준 편차 15 천천히 하자 천천히 어차피 오늘 다 못 끝낼 것 같으니까 천천히 하자. 네 이렇게 마음이 급하니까 안 되는 거야 얘야. 왜 이렇게 마음이 급하니? 천천히 해 천천히. 좋아요. 빨리빨리 하려니까 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천천히. 그렇죠. 또 급할수록 돌아가야죠. 돌다리를 두드리고 어느 목장에서 키우는 양의 무게는 평균 m 표준 편차 15인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여기까지는 그래요. 양의 무게를 확률분수 x로 둔다면 정규 분포 m, 15의 제곱을 따른다. 자, 이 목장에서 키우는 양 중에 144 n의 값이 144라는 뜻이고 그 이미 추출한 무게의 평균이니까 얘는 x바가 되는 겁니다. 그럼 x바는 90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저기는 m값은 90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표본 평균의 평균과 모평균의 평균은 이런 경우는 같다고 보는 거니까. 그럼 x바는 90 정규 분포를 따르고 90, 아니네. 모평균에 대한 어차피 문제 자체가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아까 신뢰 구간의 식 구하는 거 기억나세요? 95%의 신뢰 구간 구할 때 어떻게 썼었죠? x바 마이너스 요거값 봐야 돼요.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 다음에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95% 신뢰 구간이에요. 여기다 이제 채워넣으면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건 뭐죠? 표본 평균 90 채워넣으면 돼요. 90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 루트 144 12분의 시그마 원래 표준 편차값 15 m 90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 12분의 15 이거 양쪽 끝에 계산하시면 이제 신뢰 구간이 나오는 거죠. 계산은 여러분이 하실 수 있죠. 지역의 주민들이 한 달 저축액은 평균 M을 따르는데 이 지역 주민들은 400명을 임의로 추출해서 한 달 저축을 조사했더니 평균 X바를 말하죠. X바는 85. 표준 편차 X바에 대한 표준 편차 값이죠. 그래서 루트 N분의 시그마라는 뜻인 원래는 이런 뜻인데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고 판단되면 이 표본에 대한 표준 편차값은 그냥 시그마 값으로 대체도 되더라라는 거였죠. 앞쪽에서 배웠었잖아요. 왜냐면 지금 모집단에 대한 평균값만 있지 모집단에 대한 표준 편차값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근데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30 이상 충분히 크다고 판단되면 표본 표준 편차값을 모표준 편차값화해서 문제를 정리하시면 되죠. 이 지역 주민들의 한 달 저축액의 신뢰도 95%, 85, 마이너스 1. 여기도 봐야 돼요. 1.96인지 할 때 2네요. 그렇죠. 원래는 1.96인데 2로 바꿔놨잖아요. 2 곱하기 루트 n분의 루트 n 지금은 400명 루트 400 20분의 시그마 24 이상 85 플러스 2 곱하기 20분의 24 요거 계산하시면 95% 신뢰 구간이 나와요. 신뢰 구간을 계산할 때는 원래 이 자리가 실제는 시그마 자리인데 지금 문제에 시그마가 안 나와 있거든. 근데 시그마가 안 나와 있으면 실제로 이 시그마는 뭐 하면 된다고요? 표본 평균에 대한 시그마 값으로 계산해도 사실은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반대로 썼는데 네. 표본 평균에 대한 시그마 값으로 써도 상관은 없다. 신뢰 구간 계산할 때는. 그리고 27번 어느 나라 국민이 1인당 연간 영화 관람 자 이래요. 어쨌든 쭉 얘기가 나와 있는데 뭐 구하는지 일단 봅시다. 99%의 신뢰 구간을 계산하는데 이때 n값을 모른다는 얘기죠. 그 n값을 여기 조건에 맞게 바꾸어라 라는 건데 신뢰도 99%일 때는 계산법이 x바 여기 봐야 되죠. 99%에 해당하는 k값 신뢰 개수는 2.58 마이너스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m x바 플러스 2.5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여기 얼마가 돼야 되겠다? 이게 4.73이 돼야 돼요. 물론 저쪽 값은 3.87이에요. 근데 답은 똑같을 테니까 그냥 양수 값을 먼저 계산할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계산해야 될 거 표본 평균이 어딘지 봐야 돼요. 표본 평균 여기 있죠? 이미 추출한 표본 평균 4.3 4.3 곱하기 2.58 빠졌다. 8 안 썼네. 4.3 플러스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아직 모르죠? 루트 n은 시그마 표준 편차 2.5 이게 4.73 그러니까 이게 넘어가면 4.3을 빼는 거니까 0.43이 남아요. 그래서 이제 계산할 값을 계산해 드리겠죠. 이거 여러분이 계산할 수 있죠? 여기 2.5와 0.43 그 다음에 2.58을 적당히 약분시켜서 여기 루트 n 값을 구하시면 돼요. 자, 어느 양계장에서 생산하는 계란의 무게는 평균 m 전기부피를 따르죠. 이 양계장에서 생산한 계란 중에서 n개를 이미 추출해서 조사했더니 무게의 평균이 53, 표준편차 4. 자, 99%를 속하는 자연수의 개수가 3이 되도록 하는 n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신뢰도 99%죠. 여기에 표본 평균 값은 53이고 표준 편차는 4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모집단에 대한 표준 편차 없으니까 표본 표준 편차를 모표준 편차로 생각하고 문제를 신뢰 구간 계산할 때는 처리한다는 거죠. 그러면 53 마이너스 이거 0.99일 때 3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m 53 플러스 3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이래요. 근데 신뢰 구간 안에 자연수 이 구간 이게 신뢰 구간이죠. 이 안에 자연수가 3개 되도록 써야 돼요. 자, 이 값을 보니까 이 구간이 53을 기준으로 이 똑같은 숫자를 더하고 53을 기준으로 똑같은 숫자를 뺐죠. 53이 기준이라는 얘기야. 53을 기준으로 53에서 똑같은 숫자를 더했고 이게 얼마인지 몰라요. 루트 n분의 4란 값을 더했고 그만큼 다시 반대편으로 대칭관계로 53에서 이만큼을 뺀 거겠죠. 이렇게. 여기가 등호 붙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신뢰 구간이에요. 근데 이 신뢰 구간 안에 신뢰도 99% 신뢰 구간 안에 자연수가 3개 들어가야 돼요. 그럼 자연수 벌써 여기 뭐가 들어와 있냐면 53이 들어와 있죠. 3개니까 좌우 대칭으로 여기 54가 들어와 있어야 돼요.
여기 52가 들어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자연스럽게 되면 벌써 3개 됐잖아? 더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럼 55는 여기 있어야 돼요. 물론 51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어차피 이 값의 범위나 이 값 범위나 답이 똑같을 테니까 우리는 이쪽을 구하도록 할게요. 됐니? 그러면 53 플러스 루트 n분의 4가 54보다는 커야 되고 55보다 작아야 이 범위 안에 자연수가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통 이런 부등식에는 둘 중에 하나 등호 붙지 않아? 어느 쪽에 붙어요? 이거 대수할 때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어느 쪽에 붙죠? 54에 붙겠지. 왜? 요 위치가 그냥 얘잖아. 이 위치는 고정된 값이 아니에요. 이 값에 따라서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지. 근데 이 사이를 움직이는 건 괜찮다는 얘기야. 여기 사이를 움직일 때는 여전히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3개 들어오는데 얘가 만약 1이 붙으면 54를 포함하고 이렇게 갈 테니까 이 안에 여전히 자연수가 3개 들어가죠. 근데 만약 이게 53 플러스 n분의 4가 루트 n분의 4가 55로 가게 되면 55도 포함하고 54도 포함하고 53도 포함하고 52도 포함하고 51까지 포함하겠죠. 그럼 자연수가 5개가 될 거 아니야. 이 3개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거라는 얘기죠. 이해됐니? 무슨 말 이해 안 됐어? 우리는 딱 이것만 53을 기준으로 54, 53 이렇게만 자연수가 들어가야 돼. 무조건 53은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그렇죠? 53은 정확히 들어가 있어요. 53에서 똑같은 수를 더하고 뺀 값이니까 대칭관계로 53은 무조건 들어가 있고 대칭관계로 좌우에 한 개씩 늘어나야지만 이게 3개가 들어갈 거라고. 근데 여기 내가 그리는 수직선의 모양은 양쪽 끝값을 포함하면서 요 사이에 있는 값을 전부 다 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위치가 정확히 어딘지 모르는 거야. 근데 얘가 54와 55 사이 어딘가를 이렇게 얘가 만약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 값이 여기다 그리면 안 되고 여기다가 여기가 누구라고요? 이거예요. 53 플러스 3 곱하기 루트 n분의 4 얘가 여기를 움직이는 거야. 아이고 참 어렵다 쓰기가. 여기가 여기를 움직인다고 얘기를. 54와 55 사이를 54, 55다. 이거 잘못 쓴 거야. 55예요. 54, 55 사이를 움직여 이렇게. 근데 여기 사이를 움직일 때는 여전히 왼쪽으로 54, 53, 52다. 이거는 개판이구나 아주. 이렇게 포함할 텐데 얘가 만약에 아이고 왜 이래? 얘가 만약에 이렇게 55로 간다 쳐보세요. 이 위치 55로 가게 되면 55도 같잖아. 그럼 53 기준으로 오른쪽 2칸, 53 기준으로 왼쪽 2칸, 이 안에 자연수는 총 5개가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위치가 55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야. 55보다는 작은 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54까지는 가도 54까지는 이렇게 가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럼 54를 포함 53, 53, 52까지 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등호가 이렇게 붙는다고요. 이쪽은 붙으면 안 되고 이쪽은 붙어야 되는 이런 케이스로. 53 빼면 1, 루트 n분의 4, 얘는 2 이렇게 되겠죠? 양변을 4로 나누면 이렇게 될 테고 이렇게 될 테고 역수를 취하면 뒤집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맞니? 양변을 제곱하면 n 4 16 깨죠? 이렇게 빼면 12개? 어? 맞아? 그래 맞아. 내가 착각한 게 아니고 내가 보면 이거를 이렇게 여기 3 안 했잖아. 3 안 곱했잖아. 여기 3 빠뜨렸잖아. 지금 3 어디 갔어 3? 3, 4, 12 아니야. 이게 10이야 12 이렇게. 여기 3 어디 갔냐 우리 보니까 3을 계산 안 했네. 그쵸? 이게 12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4로 나누는 게 아니고 12로 나눠야 돼요. 어디였죠? 여기서 또 다시 계산해야 되는 거죠? 여기 1 루트 n분의 12 여기 2 12로 나누면 이렇게 이게 12로 나누면 6분의 1 이렇게 되죠? 맞지? 이게 12로 나눈 거니까 이게 1이 되고 그럼 얘는 6보다 크고 루트 n이 12보다 작거나 같다. 양변 제곱하면 36 n 144
이걸 빼면 하나 등 없고 하나 안 붙으면 이렇게 보통 빼면 이 안에 있는 정수 개수 나오죠. 그래서 이 개수는 144 빼기 36. 그래서 110, 108 이렇게 돼요. 이렇게 나와요. 100이 넘었다.